안녕하세요, 역수돋보기입니다. 중국사는 자기들끼리 분열되어 자기들끼리 싸울 때가 가장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쟁사에서 대표적인 전투들을 다뤄보는 시리즈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 첫 전투로 제가 소개해드릴 전투는 중국사 첫 분열시대였던 춘추 전국시대 때 가장 잔혹하고 최악의 전투라고 알려진 장평대전입니다. 기원전 770년에서 기원전 221년까지 약 500년에 걸쳐 이어진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는 다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뉩니다. 춘추시대에는 180여 개의 크고 작은 제후국들이 난립하던 시대로, 물론 춘추시대에도 수많은 전투들이 있었지만 춘추시대에는 낭방과 명분과 체면이 있었습니다. 춘추시대의 패권 국가들은 반드시 중화문명의 질서를 유지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었죠. 그런데 그 수많은 제후국들이 7개의 국가들로 정리되는 전국시대로 돌입하면 국제질서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질서를 바탕으로 공존을 추구했던 춘추시대와 달리 전국시대에는 양육강식, 즉 전하라 없애버리겠다는 멸망의 개념이 도입됩니다. 그리고 전국시대부터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철기시대가 시작합니다. 철제 무기들이 나오며 전투는 더욱 격렬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면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그리고 성 안의 국인과 성 밖의 야인을 구분하던 춘추시대의 풍습이 사라지고, 전국시대부터는 이젠 성 밖의 사람들도 국가에서 노동력으로 동원합니다. 이러니 전쟁의 규모가 춘추시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스케일이 커지죠. 이번 영상에서 다룰 장평대전은 바로 이 전국시대의 절정기에 해당하는 전투였답니다. 장평대전은 전국시대 7국가들 중 진나라와 조나라의 싸움이었습니다. 훗날 전국시대 7국가를 통일하는 그 진나라가 맞지만 아직 진시황이 등장하기 전의 시점이랍니다. 당시 진나라의 왕은 진소양왕이었습니다. 진소양왕에게는 범수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범수가 제안한 외교 방침이 있었으니 바로 원교 근공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국가와 교류하고 가까이에 있는 나라와 싸우라는 것이죠. 진나라로부터 가까이에 있는 나라가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세 국가였습니다. 진소양왕은 진나라 최고의 명정이라 일컬어지는 백기로 하여금 세 국가를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세 국가는 도합 13만이라는 연합군을 조직해 맞서 싸웠지만, 진나라의 백기는 아예 한나라를 집중 표적으로 삼아 한나라를 아주 탈탈 털었습니다. 백기는 한나라의 군대를 한나라의 북쪽 지역이었던 상당 지역으로 쫓아냈습니다. 진나라의 백기는 상당 지역을 점령하고 싶어해서 상당으로 진격합니다. 상당은 오늘날의 산시성, 창즈시 부근이랍니다. 상당 지역에 있던 한나라군은 동맹국이었던 조나라에 항복할 테니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본인들을 구원해주면 상당 지역도 조나라에게 바치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조나라의 조효성왕은 조나라군을 상당 지역으로 보내 상당을 꿀꺽합니다. 진소양왕은 상당 지역은 우리가 전쟁을 통해 피 흘리며 얻은 영토이니 돌려달라고 했으나 조나라가 거부하죠. 분노한 진소양왕은 왕흐를 사령관으로 백기 장군과 몽호 장군의 부대가 합친 20만의 병력으로 상당 지역으로 진출시켰고, 이에 질세랴 조나라도 연파 장군이 이끄는 20만을 상당 지역으로 보냅니다. 진나라군과 조나라군은 기원전 260년 장평이라는 곳에서 대치하였습니다. 장평은 오늘날의 산시성 가오핑시랍니다. 20만 대 20만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전투가 계속되지만 확실히 진나라군의 공격력은 강했습니다. 조나라의 연파는 지구전으로 가기로 합니다. 어쨌든 전쟁이 길어지면 보급선이 긴 쪽이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나라는 다른 국가들의 지원병을 요청했습니다. 이 지원병이 오지는 않았지만 위나라와 초나라에서 진나라를 공격해 주었으며, 조나라 연파 장군의 작전대로 진나라군은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 보급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나라도 진나라군을 상대로 그 정도 지구전을 펼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으며, 연파 또한 명장이었다는 소리죠. 진나라 군사력은 시간이 지나며 전투력이 약해지고 있었죠. 점차 진나라 본국에서도 불안해지기 시작하자 진소양왕의 측근 범수가 조나라의 간신 곽계에게 막대한 뇌물을 먹여 포섭하고, 첩자들을 통해 조나라의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면서 연파와 조효성왕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연파가 지구전을 펼치는 건 일부러 지기 위함이라는 등 말이죠. 결국 조효성왕은 연파를 해임하고 조괄을 새로운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조괄은 병법에 통달했다고 자만했습니다. 조괄에 대해 사마천의 사기에는 이 불안한 징조를 암시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조효성왕이 조과를 신임 사령관으로 임명하려고 하자 조과의 모친이 찾아와 조과는 입만 살았지 병법에 대해선 잘 모른다. 장수의 길을 갈 애가 아니다. 내 아들 조갈이 대장군이 되면 조나라의 불쌍한 귀한 자식들이 죽게 된다 라며 조효성왕은 말렸다고 하죠. 조효성왕은 조갈에 25만 명의 증원군을 추가해 주었고 기존의 연파 장군이 지휘하던 20만 명까지 도합 45만 명에 해당했습니다. 조갈은 연파와 반대로 적극적인 공세로 나가며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사령관의 교체에 따라 조나라가 공세에 나오려고 하자 진나라는 허무했습니다. 진나라의 백기는 혈기왕성한 조갈을 자극하며 장평의 골짜기들로 계속 유인을 했습니다. 백기는 조나라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기병들을 투입시키며 조나라군의 전열을 흐트러 놓으면서 조나라군을 골짜기에 포위시켜버렸습니다. 백기가 최후의 공격 명령만을 내리면 조나라군은 가만히 죽을 수밖에 없었죠. 조갈은 자존심상 계속 싸우려고 하다가 결국 화살 세례를 받고 전사하였습니다. 사령관 조갈의 죽음으로 조나라군은 더 이상의 피를 보지 않기 위해 진나라군에 항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전투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전세가 진나라군에 유리해도 조나라군도 병력이 굉장히 많아 승리의 끝을 보려면 진나라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해서 조나라군의 항복을 받아주기로 하죠. 조나라 병력 중 전투 도중 전사한 숫자들 빼고 약 40만 명이 되는 조나라 병사가 진나라에 항복했습니다. 이렇게 장평대전은 진나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나버린 전투였다면 춘추 전국시대의 전쟁사에서 가장 끔찍했던 전투라고 알려지진 않았겠죠. 진나라의 백기 장군은 항복한 40만 명에 이르는 조나라군을 생매장해버렸습니다. 살아남은 숫자는 240명, 40만에서 240을 뺀 숫자가 구덩이에 파묻혀 생매장을 당해버렸습니다. 백기가 40만이나 생매장한 이유는 언제 저들이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며 저 정도 수의 군사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손을 쓰기도 힘드니 그 가능성의 쌍을 애초에 잘라버리자는 것이었죠. 이 끔찍한 사건 때문에 장평대전은 춘추 전국시대 통틀어 최악의 전쟁이라고 평가하며 이 전국시대의 전쟁 양상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사례로 거론되죠. 백기의 생매장 사건은 이후 중국사와 동양 국가들에선 두고두고 회자될 정도로 충격적인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장평에서는 생매장 당한 유골들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40만 명은 과장되었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국과 국외 연구자들마다 생매장 당한 조나라 군사의 수가 살짝씩 다른데 확실한 건 대규모로 생매장 당했다는 건 팩트랍니다. 이 장평대전 관련하여 유명한 시가 하나 전해집니다. 팔척 백기대는 모두가 해골이오. 들판에 뒹구는 뼈 겨우 수만 구뿐이겠는가. 화살과 돌이 무정히도 날아다닌 건 전투에서 이기려 한 것이었다마는 불쌍한 항복한 군사들은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중국의 역사서 자치통감에는 장평대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나라 군대는 대패하여 병사 40만 명이 투항하였다. 진나라 장수 백기는 당시 진나라가 상당을 공략했지만 상당의 백성들은 진나라에 투항을 하지 않았고 조나라에 복속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했다. 항복한 조나라의 군사를 죽이지 않고 남겨두면 상당의 백성과 힘을 합쳐 복수할 위험이 크다고 봤다. 그래서 백기는 항복한 40만 명의 조나라 군사를 전부 생매장시켜버렸다. 그리고 나이가 적은 240명만 살려서 조나라로 돌려보냈다. 진나라가 이를 전후로 조나라 군사 총 45만 명을 사륙하자 조나라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맞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날에까지 산시성에는 백기육이라는 이름의 요리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 산시성의 백기가 일으킨 참혹한 행위에 이 지역에선 백기에 대한 민중의 분노심이 전해졌고 백기의 고기라는 뜻을 가진 백기육이라는 음식명까지 나온 거죠. 이 장평대전을 기록하는 역사 속 거의 모든 기록들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백기의 행동을 아주 섬뜩하게 묘사하고 최대한 건조하게 서술한다고 해도 그 문체 안에는 백기를 비방하는 어조가 강력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만약 백기가 40만을 그대로 살려주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진나라는 조나라군 포로 40만 명을 감당할 보급량이 전혀 못 됐습니다. 그리고 백기의 걱정처럼 조나라군 포로가 반란이라도 일으키는 날에는 손쓸 도리가 없었죠. 그리고 장평대전 이후 조나라는 회복하지 못한 채 훗날 진나라에게 멸망당합니다. 진나라 입장에서는 백기의 선택이 잔혹할지언정 효과적이긴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역사는 백기를 사륙광으로 만들어 처벌하고 있습니다. 장평대전은 이런 역사적 질문을 던집니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확실한 성과를 위해서라면 그 수단이 부당해도 되는가? 부당한 수단도 용서될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얻은 성과, 그 이후에는 무엇이 남았는가? 초한지를 배경으로 한 전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유방과 항우의 최종전, 마지막 전투였던 해하 전투입니다.
초안지의 배경은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시황이 통일 후 자행한 각종 횡포와 엄격한 법치주의로 인해 진나라가 와해되었던 시기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당시 초나라의 명문 가문 출신이었던 항우가 옛 초나라 왕족을 국왕으로 추대해 초나라를 새롭게 세운 뒤 유방과 함께 기원전 207년 진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진나라 멸망 후 항우는 자신이 옹립한 초나라의 회왕을 의제로 격상시켰으며 본인은 스스로를 초패왕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유방은 공로를 인정받아 중국 서쪽 쓰촨성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한중이라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역이 있는데 이 한중 지역을 분봉받아 한중왕이 되었습니다. 일전 초나라의 의제는 가장 먼저 진나라의 수도를 함락하는 자에게 왕위를 하사해주겠다고 약속했고 가장 먼저 진나라의 수도에 들어갔던 건 유방이었습니다. 하지만 홧김에 황후는 이를 부정해버리는데 이것 때문에 의제는 항우와 사이가 틀어집니다. 의제는 제멋대로인 항우를 대단히 부담스러워했고 항우는 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엄연히 의제는 황제, 항우는 초패왕, 즉 왕에 불과했기 때문에 항우는 형식상 의제보다 아랫사람이었으나 본인은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싶단 마음에 의제를 시해해버렸죠. 그리고 한중 지역에서 힘을 기른 유방은 한중을 나와 의제를 시해한 항우에게 복수하겠다는 명분으로 한중왕 유방과 초패왕 항우의 세기의 대결이 벌어지죠. 이게 초한지입니다. 사실 초한지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전투는 기원전 205년 항우의 근거지였던 팽성을 포위한 유방을 상대로 겨우 3만 명의 병력을 데리고 항우가 56만의 유방의 군대를 깨부순 팽성대전입니다. 과연 항우는 항우이구나를 세상에 널리 알린 전투였죠. 유방의 군대는 단시간 내에 불려진 군대였지만 반면 항우의 군대는 진나라 멸망 전부터 함께 거방하여 지휘 체계와 조직력이 일단 정말 남달랐으며 허수 없이 대부분 정예군이었습니다. 유방의 군대 56만 중 대부분은 허수였죠. 항우는 특유의 조직적인 군사체계를 바탕으로 결코 오합지졸 병사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야간 기습과 지형을 활용한 매복과 게릴라전으로 유방의 군대를 초토화시켰고 56만 명 중 약 30만 명이 전사한 정말 끔찍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전투는 유방과 항우의 마지막 대결 해하 전투입니다. 일시적으로 유방과 항우가 화친을 맺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친 조약을 유방이 먼저 깼고 항우에 충성하던 제후 왕들을 포섭해 항우를 배신하도록 하였죠. 이에 항우가 유방을 공격하러 갔는데 그 사이 한나라군의 기병대장 관영이 항우의 수도 팽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방의 한나라군을 지휘하던 대장군 한신은 기원전 202년 항우를 도발하며 본인이 파놓은 함정으로 유인했습니다. 바로 해하라는 강이었죠. 해하라는 강은 오늘날 안후이성 수저우시에 있는 강입니다. 한신은 항우를 해하로 유인하면서 주변에 있던 장수들과 제후 왕들을 해하 인근으로 집결시키며 포위망을 확대했습니다. 유방, 한신, 영포, 팽월, 연합군 무려 30만 명, 항우의 군대는 10만 정도였습니다. 한신은 30만 명을 동원해 겹겹이 포위망을 구축해 절대 항우가 벗어날 수 없도록 묶어버렸죠. 그러나 과연 항우는 항우인 게 항우가 직접 최전선의 군사를 이끌며 맹렬히 싸워 한신의 포위망을 점점 밀어냈습니다. 한신은 밀려나면 밀려날수록 항우를 더 깊숙이 유인해냈고 삼면에서 항우의 군대를 공격하는 포메이션을 만들어 항우 군대 10만 명 중 8만 명이 도륙을 당했습니다. 이젠 도저히 승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 항우는 단 2만의 군사로 끝까지 저항하려고 했지만 어느 한 야심한 새벽 한나라 병사들이 대거 초나라 노래를 불렀고 고향의 노래에 전의가 완전히 꺾인 초나라 병사들은 그 새벽 대거 탈영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탈영병이야 잡으면 그만이지만 장수들과 참모진들조차도 탈영병을 잡아야 하는 쪽도 전부 탈영해버렸죠. 다음날 남아있던 수는 고작 800명. 여기서 유래한 사자성어가 사면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에서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가 유래된 이 해하 전투의 심리전은 전쟁사에서 최초의 심리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항우의 막사인 항우의 아내 우희도 있었는데요. 이제 모든 희망이 없어진 상태에서 두 부부가 서로를 향해 노래를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해하가인데 이 노래의 가사는 힘은 산을 뽑고 기계가 세상을 뒤덮네. 때가 불리하여 오추마가 나아가질 못하니 오추마로 나아가지 못하니 이를 어찌하나. 우희야 우희야 너를 어찌해야 하는가. 실제 역사서에서는 이 다음의 기록이 없지만 세간에서 내려오는 전설로는 노래를 불러준 뒤 우희는 스스로 짐이 될 수 없다며 항우더러 끝까지 살아남으라는 말을 하고 자결을 했다고 합니다. 항우는 사랑하는 아내의 시체를 끌어안고 통곡을 했다고 하는데 패왕 항우가 우희와 이별한 이 순간을 중국 전통극인 경극으로 극화한 작품이 바로 패왕별희입니다. 경극 패왕별희에는 아주 유명한 명대사가 있죠. 한 번 웃으면 만고의 봄이요, 한 번 훌쩍이면 만고의 근심이라. 다음날 항우는 남은 800명이라도 살려보내기 위해 목숨 걸고 도망을 칩니다.
포위망을 뚫으며 살아남은 병사들은 28명, 유방과 한씨는 계속 기병대로 추격군을 보냈고 28명은 계속 싸우며 강까지 도착하는 데 성공합니다. 남은 28명들이 한나라군의 기병대를 무찌르며 강으로 오는 동안 전사자는 딱 2명, 26명은 항우에게 배를 타고 도망쳐 후위를 도모하자고 했으나 항우는 거절했습니다. 전설에서는 항우가 본인만 남고 26명의 병사들만 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죽기를 각오한 주인을 본 항우의 애마, 오추마 또한 강으로 몸을 내던져 익사한 명장면도 나오죠. 실제 역사서에서는 이 28명이 항우와 끝까지 싸우다 전멸했고 홀로 남은 항우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결국 중국 역사상 최강자로 손꼽히는 항우를 1대1로 싸워 이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항우를 죽인 건 항우 자신이었죠. 이 전투가 초한지 마지막 전투인 기원전 202년 해하 전투이며 이로써 유방의 한나라가 천하를 재통일하는 데 성공합니다. 항우는 중국 역사 통틀어 가장 힘이 센 괴력의 장사 중 한 명으로 사마천의 사기에는 항우더러 힘은 산을 뽑고 기운은 세상을 덮는다는 뜻에서 역발산 기계세라고 묘사했습니다. 3만으로 56만의 병력을 대파한 팽성대전이나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진 상황에서도 한나라군을 그렇게 많이 격퇴했던 해하 전투만 봐도 얼마나 그의 무력이 강력했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항우는 지나치게 화가 많고 다혈질에 승부욕이 과다했습니다. 인재를 알아보는 능력이 제로에 가까웠고 의심이 많았으며 잔혹하기도 하였죠. 신뢰보다는 체면이나 겉멋이 더 중요한 철부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진나라 멸망전 당시 항우에게 항복했던 진나라군 20만 명을 생매장한 적이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당시 40만 명을 생매장한 장평대전에 비해선 적은 숫자지만 20만 생매장도 충격적이죠. 진나라 멸망 후에는 진나라 백성과 귀족 그리고 황족들을 우대해주려고 했던 유방과 달리 항우는 진나라의 궁궐을 불살라버렸고 중요 건물들 곳곳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진나라의 보물들을 약탈하고 불만을 품은 백성들을 도륙시켰죠. 항우가 진나라 수도를 초토화할 때 일부 부하들은 진나라의 수도이니 차라리 이곳을 그대로 거점 삼아 더 강력한 국가를 만드는 편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에 항우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이룩한 일을 멋지게 자랑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진나라 수도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자신이 옹립했던 초나라 황제 의제를 자기 손으로 시해하며 명분과 정당성도 잃어버렸습니다. 의심병이 많았던 항우는 사소한 이간질에도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인재들을 자기 손으로 내치기 일쑤였습니다. 항우를 섬기던 제후광들도 너무 쉽게 유방편으로 돌아서버린 것만 봐도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해하 전투에서도 항우는 자결 직전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난 결코 힘이 없어 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하늘이 유방을 택했을 뿐.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우는 평생을 자기 잘난 맛에만 살다가 패배했습니다. 유방이 항우보다 압도적으로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괴팍하고 잔인하고 사람 알기를 너무 쉽게 알고 기분파에 자아도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던 항우의 행보는 전형적으로 몰락하는 인간형이죠. 그래서 저는 초한지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냐는 질문에 유방이 이긴 게 아니라 항우가 졌다고 말합니다. 한때 유방의 신하 중 여기기는 항우더러 남의 공은 기억하지 않으면서 남의 죄는 까먹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항우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리더에 대해 그리고 몰락하는 인간형은 어떠한 인간형인지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한무제의 흉노 원정 중 대단원의 막을 내렸던 막북 전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무제라는 황제는 지난 중국전쟁사 2부에서 소개해드린 항우를 무찌르고 유방이 중국을 재통일한 그 한나라의 7번째 황제입니다. 한 고조 유방이 중국을 재통일하긴 하였지만 외적의 침입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강력한 적이 남아있어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강력한 적이란 북방의 기마민족 흉노족이었습니다. 흉노족은 고비사막 남부와 현 중국의 북부 지역에서 흥기한 기마민족이었습니다. 그저 부족 단위로 산계에서 살고 있던 흉노족이었지만 기원전 209년 동양 최초의 흉노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유방이 항우를 부수고 중국을 재통일한 게 기원전 202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비슷하죠. 흉노족은 남쪽의 한나라를 시시때때로 괴롭혔습니다. 한나라는 흉노족에 비해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는 맞았으나 군사적으로는 기마민족을 압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에게 흉노족은 언제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존재들이었고 그 역할을 수행했던 한나라의 황제가 7대 황제 한무제였습니다. 한무제는 제위 초중기에 전제 군주권을 확립해두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던 한무제는 흉노족 원정을 원했습니다. 한무제는 기원전 133년부터 기원전 119년까지 약 20년간 총 7차례에 걸쳐 흉노 원정에 나섰습니다.
한무제가 직접 친정에 나선 건 아니었습니다. 대신 한무제가 발탁한 흉노 원정의 사령관이 있었으니 바로 위청이었습니다. 위청은 아버지가 위청 어머니와 간통해서 낳은 아이로 어머니가 워낙 천출이라 위청도 신분이 상당히 미천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자기 아들이라고 시킨 일이 양치는 일이었고 조금 있다가는 한무제의 누나를 시중드는 일을 하는데 거의 종이나 다름없었죠. 한무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황후와 점점 사이가 나빠지자 동생 가엾게 여긴 한무제 누나가 자기 시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시녀에게 뿅 간 한무제는 그녀를 바로 후궁으로 삼았는데 이 여인의 이름은 위자부, 바로 위청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여동생이 후궁이 됐는데 언제까지 종으로만 살 수 없었던 위청에게 한무제가 그래도 후궁 오빠니 한미한 군인관직을 주었습니다. 같이 어려서 개고생하던 위자부는 한무제에게 오빠 위청을 잘 봐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고 위자부에 빠져있던 한무제는 위청을 특급 고속 승진을 시켜줬습니다. 위청은 낙하산 중에 낙하산이라 군부 내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았는데 한무제의 2차 흉노 원정 때부터 위청이 혁혁한 공을 세우며 일약 한나라의 영웅으로 성장합니다. 한무제도 본인의 자존심을 세워준 위청을 총애하기 시작했죠. 이후 위청은 3차에서 6차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사령관이 되어 흉노 원정을 주도했죠. 위청은 정벌 전쟁 때 늘 데리고 다니던 조카가 있었습니다. 바로 곽거병인데요. 이 젊은 패기의 곽거병은 항상 선봉장을 자처하며 흉노족 진영을 종횡무진 누볐다고 합니다. 첫 원정 당시 곽거병의 나이가 18살이었는데 딱 800명만 데리고 흉노 부족들이 개박살냈다고 합니다. 다른 부대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대 곽거병의 부대만이 기련산에서 수급 3만을 베며 전세를 역전시킨 적도 있었죠. 흉노의 5왕들이 곽거병이 무서워 투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곽거병은 비록 젊었지만 크고 작은 전투에서 계속 공을 세우니 곽거병도 삼촌 위청만큼이나 이름을 알렸죠. 사실 한무제는 유능하지만 사람이 겸손하고 신중의 끝판왕이었던 위청보다는 과감하고 물불 안 가리는 곽거병을 더 총애하기도 했습니다. 곽거병은 21살 때 군부의 2인자까지 올라갑니다. 한무제의 흉노 원정에서 최종전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기원전 119년 7차 원정이었습니다. 바로 이번 영상의 주제 막북전투죠. 한무제는 더 이상의 정벌은 없을 거라는 각오로 아주 작정하고 10만의 병력을 모은 다음 위청과 곽거병에게 각각 5만씩 이끌게 했습니다. 10만이 많은 거야? 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원전 시기에 10만이면 엄청난 병력인 겁니다. 흉노 제국의 지도자는 이치사 선우, 위청은 흉노의 메인 부대인 이치사 선우의 부대에 집중하겠다며 포로 신문 후 이치사 선우의 부대가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치사 선우도 한나라군의 총사령관인 위청부터 공략할 생각이었고 한나라군이 원종을 오는 입장에서 사막까지 오면 지칠 것이라고 판단해 자신있게 이치사 선우와 위청의 부대가 각각 사막에서 맞붙습니다. 보스 대 보스의 대결인데 위청은 특유의 신중한 전략으로 이치사 선우의 부대를 포위하는 데 성공. 이후로는 일방적인 학살을 시작했고 흉노군 1만 9천 명이 전사합니다. 이치사 선우는 겨우겨우 수백 개의 기병만을 데리고 포위를 탈출합니다. 위청의 대승리긴 했지만 이치사 선우를 생포하진 못했죠. 한편 다른 5만의 부대를 이끌고 있던 곽거병의 한나라 군대는 어떻게 싸우고 있었을까요? 위청이 이치사 선우와 고비 사막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곽거병은 거침없이 위로 북상했고 무려 2천리를 행군 고비 사막을 뚫고 그 위쪽까지 진격합니다. 어디까지 올라갔느냐고요? 러시아 바이칼호수까지 올라갑니다. 이 사이에 셀 수 없을 정도의 흉노 부족장들이 투항했고 무려 흉노족 7만 명을 참수합니다. 보급은 현지 흉노족을 약탈해서 조달했습니다. 전형적인 흉노족 전술로 흉노족을 박살낸 거죠. 이 전투가 막북 전투입니다. 위청과 곽거병이 지휘한 한무제의 흉노 원정으로 흉노족은 너무 큰 피해를 입었고 특히 막북 전투로 흉노족 전체가 고비 사막 이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막북 전투라고 부르는 거죠. 막은 사막, 즉 고비 사막을 의미하며 막북이란 고비 사막의 북쪽을 뜻하거든요. 심지어 흉노족은 지리밀렬하여 몽골 초원의 자리를 잡은 동흉노와 중앙아시아로 넘어간 서흉노로 찢어지게 됩니다. 7차례에 걸쳐 단행된 한무제의 흉노 원정은 흉노족들을 고비 사막 북쪽으로 내쫓았다는 큰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었기에 이후 한나라는 만성적인 적자재정에 시달리는 부작용도 컸습니다. 하지만 한무제의 흉노 원정은 의의가 큽니다. 먼저 계속 중원의 국가를 위협해오던 흉노족이 박살나버리면서 한나라는 외지의 위협을 제거할 수 있었고 또 북방아시아의 국제질서의 대변동이 일어납니다. 이후 흉노족뿐 아니라 여러 이민족들이 각지에서 흥기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기도 했죠. 더불어 한무제는 흉노 원정 중 중국 문헌 기준 최초로 둔전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급이죠.
후방에서 전선으로 보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긴 하지만 군대가 더 멀리 진격하면 진격할수록 전선이 길어져서 불리해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침으로 전선에 나가 있는 군인들이 토지 개간과 농사를 지으면서 전선에서 바로바로 보급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 제도가 둔전제입니다. 한 무제의 성공적인 흉노 원정은 위천과 곽거병 같은 명장들의 활약도 컸지만 이 둔전제의 영향도 큰 몫을 했습니다. 흉노 원정이 종료된 이후에는 흉노 원정을 위해 개간했던 둔전의 토지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북방으로의 이주를 장려할 수도 있었죠. 막북전투를 기점으로 곽거병의 위상이 위청을 훨씬 능가하게 됩니다. 한 무제가 절대 한 사람에게만 절대적 힘을 실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일례로 위청과 동급의 장교 이광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다 잘 안 풀리던 이광은 위청을 시기했습니다. 어디 양이나 치고 시중이나 들던 애가 낙하선으로 오더니 자기보다 훨씬 더 잘 나가니까요. 한 무제마저 대놓고 이광을 무시하자 이광은 수치심에 자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광의 아들이 위청을 찾아가 위청을 폭행했다고 합니다. 이 착한 위청은 이 사실을 숨기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게 된 곽거병이 그대로 이광의 아들을 찾아가 죽여버렸죠. 곽거병은 한 무제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곽거병이 그렇다고 삼촌을 무시하거나 거드름을 피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곽거병은 대체 전선에서 무슨 전략 전술을 쓰길래 단기간에 어마무시한 성과를 내는지 한 무제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곽거병은 전술을 쓰지 않는 게 전술이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그런데 천재는 요절한다고 곽거병은 30살을 채우지 못하고 죽습니다. 한 사람에게 절대적 권력을 주지 않는 한무제였기에 만약 곽거병이 더 오래 살았더라면 둘 사이가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죠. 곽거병은 중국의 몇천년 역사 통틀어도 손에 꼽히는 최고의 명정 중 한 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한 무제가 곽거병의 전술을 묻자 전술이 없는 게 전술이라고 대답했지만 막북전투 당시 곽거병이 보인 전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흉노족과 싸우기만 하면 굴욕적인 패배를 겪던 한나라가 어떻게 위천과 곽거병이 와서 역전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간 한나라가 흉노족과 싸웠던 양상은 전형적인 농경민족처럼 싸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흉노족의 싸움 방식은 농경민족과는 다른 기마민족의 싸움이었죠. 마치 한국전쟁 때 정석대로만 싸워왔던 미군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싸우는 중공군의 공격에 초기에 매우 당황하며 밀렸던 것과 같습니다. 곽거병은 기존 한나라군의 전통적인 싸움 방식이 아니라 흉노족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현지 흉노족을 약탈해서 보급을 조달하는 이 전형적인 흉노족 전술로 흉노족을 박살냈다고 말씀드렸죠. 막북전투가 전해주는 교훈은 세상에 완벽한 전술과 계획은 없고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상대에 따라 융통성 있게 거기에 맞는 전술과 계획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작전을 성공시켰다고 해서 그 다음번에도 성공할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흉노족을 토벌할 때 사용한 곽거병의 전술이 흉노족이 아닌 적들에게 사용했을 때도 먹힐지는 모르는 겁니다. 훗날 거란족의 요나라가 발해를 멸망시켰던 전술 그대로 고려에게 적용하려고 했다가 매번 실패했었죠.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기존의 전략과 전술을 그대로 답습할 것인지 혹은 변형을 가할 것인지 융통성 있게 빠르게 전환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막북전투가 알려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